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 미디어 아트 비엔날레 사전 행사로 이제 저희 생태하고 관련된 어떤 강연을 부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소개해주신 대로 이제 강연의 제목은 생물을 다루는 예술가들인데요. 이제 아마 다음번에 오실 장다우 선생님, 김평님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면서 부딪히면서 이제 체득했던 사례들을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아마 저는 조금은 이제 서양 미술 사례나 이런 같은 걸 얘기하다 보니까 좀 관념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저 발표 순서는 이제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발표에서 사용할 몇 가지 용어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용어 정리라는 것은 이제 사전적인 정리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이런 단어들은 어떤 의미가 있고 미술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잠깐 용어를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 종의 어떤 경계를 허물어서 이제 다른 종들하고 융합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현대 예술 사례들을 제가 3가지를 준비해 왔는데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점점 더 어떤 생명은 진짜 이런 화초라 우리 되게 흔히 보는데 이제 그런 어떤 생물 미디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미술 전시 환경에 가지고 들어오면서 당면하게 되는 어떤 독특한 윤리적이거나 기술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간략하게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좀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 얘기하면서 청삭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조금 아까 소개해주신 대로 저는 이제 2013년부터 미술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 6월달에 1인 출판사인 생물과 문화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11월 30일 날 2권의 책이 처음으로 발간이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다루고 싶은 이제 출판 내용은 연구 내용은 그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텍스트가 많거나 아니면 굉장히 자료가 많이 첨부돼야 되는 그런 예술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전시 환경에서 보여주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어떤 예술적 독립 연구들 위주로 출간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은 인간의 어떤 시각 문화 속에서 생물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술이나 윤리 문제 중심으로 이제 다루는 그런 이제 작업과 출판을 이제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소개를 정말 간략하게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거는 1730년대 그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인체 표본이 정말 살아있는 생물 사람을 이제 잘라가지고 만든 알코올에 담궈서 만든 그런 인체 표본들인데 이제 보시면 이게 1700년대 어떤 과학자들이 당시에 생각하기에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사실적인 인간의 모습이 어떻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아기가 4살 정도 되는 아기 손에 조그만 걸 뭘 들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 그 달팽이관이에요. 그리고 옷도 이렇게 레이스를 손으로 전부 다 짜가지고 입혀서 정말 그 피 색깔까지 전부 이렇게 재생을 해가지고 굉장히 현대까지도 300년 훨씬 넘는 어떤 지금 시점까지도 생생하게 저렇게 보관을 문화재로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문화를 제가 경험을 하게 됐었는데 이제 이런 종류의 어떤 정보, 그 당시에는 이게 정보라고 생각했겠지만 이게 지금 현대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그렇게까지 객관적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의 신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유용한 종류의 그런 이미지들이 아닌 걸로 보여져요. 좀 시적이기도 하고 또 이제 상징적이기도 한 그런 이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어떤 생물들을 해체하고 또 가공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주는 문화가 서양 이제 자연사에서부터 박물학에서부터 비롯됐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현대에 오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튜브에 정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여기 보시면은 잠시만요. 여기 조그맣게 들어있는 것들이 이제 초파리 가슴이에요. 거의 이제 폭이 한 1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실제로 근무했던 실험실에서 제가 채집한 그런 샘플들인데 이제 저렇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액체 표본들을 추출을 해서 이런 종류의 도해를 만들어가지고 논문으로 출판을 하고 실제로 조금 아까 보셨던 것 같은 이런 신체 자체는 이제 다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어떤 생물을 표상하는 방식의 과학에서는 진화를 하고
사례로서 이제 미국에 있는 뮤터 의학박물관이라는 곳에 이제 제가 처음에 관광객으로 방문을 했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소장되어 있었던 그런 이제 증표본들이 거의 관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보시면 라벨은 있는데 표본이 없어졌다거나 다 썩어 문드러졌거나 줄이 끊어져 있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상태 이제 이런 굉장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어떤 상태로 썩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옛날에 과학적 이미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역사적인 유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상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이런 걸 가지고서 연구해서 이제 저는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물론 여기에 참여 관찰도 했지만은 직접 제가 유물 보존사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하는 업무를 실행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이제 이런 종류의 특수한 어떤 생물의 이미지들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제 어떤 방식으로 계속 진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계속 저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편에는 제가 오늘 발표할 때 이제 좀 자주 사용할 용어들을 잠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태하면은 우리가 이콜로지를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생태학 그래가지고 어떤 생물종 간의 사회적, 경제적인 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에 대해서 많이 떠올리시거든요. 그래서 한 생물종이 다른 생물종의 생존에 얼마만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역학을 많이 이제 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가치, 누가 누구한테 이득을 주고 누가 누구한테 사용될 수 있고 이런 실용주의적인 어떤 관점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살아있는 상태 그 자체 라이프 폼이라는 맥락으로 이 상태를 조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라이프 폼이라는 거는 생물학에서 정의하기로는 요 밑에 이제 적혀있는 7가지 어떤 그 조건에 맞는 그런 물질을 생명이고 생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에너지 출입을 수반하는 물질 대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환경에 대해서 자극 반응을 이제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고 체내에서 주변 환경이 변하더라도 무슨 예를 들면 맥박이라든지 체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고 생식이나 유전을 통해서 번식을 해야 되고 적응하고 진화하고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조건들에 맞춰서 각각의 생물종들이 박테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사실은 우리가 똑같은 유전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90년대 이후에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생물종하고 상관없이 어떤 종류의 삶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집중하는 어떤 단어로서 저는 생태를 이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인간 중심주의, 엔트로포센트리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차별주의적 종분류관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제 스피시시즘이라는 이 2가지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엔트로포센트리즘 혹은 인간 중심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생태의 원리를 인간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물 현상들이 사람의 삶에 어떻게 도입돼서 우리한테 유용한 자원으로 쓰일 수 있는지 이제 이런 식으로 기능 중심적으로 해석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원래는 생물은 이제 A라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신체에 대입해서 이제 사람의 몸에 이렇게 은유적으로 대응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좀 분류적으로 잘 분류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정말 인간 중심주의적인 생태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별주의적인 종 분류관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같은 개념이긴 한데요. 이제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생물 종들 간에 물리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이런 위계가 있다고 상정을 하고 그 중에서 사람의 종이 제일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관점이 스피시시즘 혹은 종 분류관, 차별주의적 종 분류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아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게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하얀색으로 논문 제목에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 안에 들어있었던 어떤 그 생물종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름을 붙였는지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논문은 원래 뭐냐 하면 배경에 있는 저 초본류 풀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야생 상태에서 양이 따먹는데요. 보통 먹는 풀인데 이제 그 양이 임신을 했을 때 임신 10주 정도 됐을 때 이 풀을 따먹으면은 그 안에 있던 어떤 그 질병을 유발하는 어떤 물질이 영향을 미쳐서 태어나는 그 새끼가 단한증, 눈이 하나밖에 없는 보이시죠? 저런 기형으로 태어나게끔 만드는 물질이 들어있고 이제 그게 어떤 건지를 밝혀내는 종류의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3가지 종류의 생물이 등장하는데 일단 이 독성을 주는 이 풀이 등장을 하고요. 풀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풀을 뜯어먹는 요 양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그런 뭐 어떤 관계에서 역학관계에서 이제 추출을 되는 어떤 물질을 나중에 이용하게 되는 인간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각각의 종들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지를 잠깐 살펴보시면은 이 풀은 학명으로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라툼 캘리포니쿰이라고 노란색으로 제가 적어놨는데 이제 저렇게 생긴 식물에 대한 연구라는 게 제목에도 드러나 있죠. 논문 제목 자체에 보시면은 이 식물은 종명으로 지칭을 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기형이 되는 양도 생물 종이고 학명이 있어요. 양의 생물 학명은 오비스 아이리스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근데 오비스 아이리스라고 지칭하지 않고 질병의 이름으로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바인 히톨 사이클로피아라고 해서 양 안에 생기는 양 태아에 생기는 단한증이라는 이름으로 이 생물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개 보면은 하나는 이제 식물이 어떤 건지를 사람이 자연 상태에 나가서 그 학명에 따라서 변별을 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명을 알려주는 반면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증상은 질병을 더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양의 학명을 안 가르쳐주고 질병 이름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 둘 간의 매개가 되어가지고 기형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물질의 이름은 2디옥시 저얼바인이라는 써있는 이 물질인데 이런 거는 사실은 독성이 있는 물질이라고도 사실 그렇게 설명적으로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정확히 어떤 물질인지 화학식의 이름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는 어떤 관점을 이렇게 보더라도 똑같이 여러 종류의 생물 종이 등장하는 논문 안에서도 각 생물이 사람한테 어떤 위상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약으로서 우리한테 어떻게든 쓰여야지 되고 혹은 우리가 기형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물질을 견제해야 되고 하는 어떤 관점에서 모든 거를 분류하고 부르고 이제 이랬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어떤 일도 있냐 하면은 이제 여기가 그 기형으로 인해서 단한증에 걸린 양이 머리만 이제 떼어가지고 강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유펜에 소장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표본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분열을 일으키지 않아서 찌그러지기도 하고 뭐 기관이 없어지기도 하고 아니 이제 일그러진 형태로 얘가 존재를 하는데 그 옆에 보시면은 요거 선인장이거든요. 선인장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이렇게 뽀글뽀글하게 생긴 선인장 이제 다니다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기형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선인장은 대칭으로만 자랄 수 있거든요. 원으로 자라든 기둥형으로 자라든 대칭으로 자랄 수 있는 어떤 선인장에 생장점 하나에서 다른 생장점이 하나만 나오면 계속 대칭으로 쌓여가면서 자라요. 근데 그 생장점에 여러 개의 생장점이 우겨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게 자리가 없으면 꼬부라져요. 그게 맨드라미 같은 경우도 꼬불꼬불한 맨드라미는 기형이고 이제 이 선인장도 기형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질병으로 부르지 않고 여기서는 포르마 크리스탄타라는 이름으로 품종명으로 갖다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일그러진 모양의 어떤 선인장이 조금 더 관상 가치가 있고 훨씬 더 비싸다는 가치로 또 해석이 돼요. 그래서 동물 안에서는 질병이고 기형인데 식물 안에서는 관상 가치가 있는 이제 어떤 긍정적인 형질인 걸로. 이제 원리가 세포 분열의 원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에 적용됐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물을 분류하고 이름을 붙이고 해석하고 이용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인간 중심적이고 종차별적인 어떤 분류관에 입각해서 우리가 자연을 대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그 앞에 빠르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혹시 그 사이에 궁금하셨던 점이나 아니면은 좀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 계신가요? 개념이 조금 어렵다든가 다들 괜찮으시면은 제가 이제 인류세에 대한 얘기를 넘어갈게요. 처음에 제가 이 강연을 이제 의뢰를 받으면서 인류세라는 어떤 키워드가 등장할 수 있겠다고 제안을 해주셨어서 여기에 대한 제 정의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잠시만요. 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지질 시대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혹시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면은 오른쪽 위에 있는 표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지구가 생겨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시대들이 있었는지를 좀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지질학자들이. 그래서 처음에 여기 캄브리아기 시작된 게 뭐 2억 5천 년 전이라고 이렇게 써있지만은 사실 지구가 처음 시작된 건 44억 년 전 정도 이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긴 어떤 그 지구의 역사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특정한 생물들이 살다가 쭉 죽을 수도 있고 저기 판이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그 지층에 쌓이는 어떤 흔적들이 계속 이제 달라지게 되고 이제 그 지층을 보면서 거기 변화가 급격하다고 생각이 됐을 때 그게 새로운 지질 시대라고 이제 사람들이 구분을 해왔던 거죠. 갑자기 뭐 공룡이 다 멸종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양의 뭐 단백질 같은 것들이 지층 정도 축적이 되면은 하나의 이렇게 띠로 이런 정말 눈으로 보이는 띠로 단층을 잘라보면 보여지게 되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 지질대를 구분을 한 건데요. 이제 인간이 등장한 것은 여기 보시면 신생대 4기의 홀로세에 거의 10,000년밖에 안 됐는데 그게 이제 현대 이건 이제 지금 사람이 이제 진화하기에 제일 초기 대형태의 이제 그런 인류가 나타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지구의 어떤 40억 년이 넘는 그 역사 안에서 인류가 등장한 건 정말 너무너무 최근의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이제 지질학적 구분대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이제 21세기가 들어서 하기 시작했냐면은 이제 지금 지질 시대는 홀로세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 이 홀로세가 인류에 의해서 지질학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핵폭탄을 터뜨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예를 들면 한 1600년대에 식민주의자들이 남미에 가가지고 옥수수를 전부 가져다가 전 세계로 퍼뜨리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옥수수 그 꽃가루가 이제 남미 대륙에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사는 모든 지역에서 전부 옥수수를 재배하면서 그 꽃가루가 땅에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지층 안에 꽃가루가 발견이 되는 거죠. 꽃가루가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지질학적으로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이제 상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 인공적으로 우리가 자연을 바꾸고 하면 그 변화된 상태를 우리가 홀로세에서 넘어서 인류세라고 그냥 사람이 했으니까 새롭게 명명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렇죠? 주로 이런 생태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 그런 얘기를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류세를 조금 이제 부정적이고 경계해야 될 어떤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지질 시대가 이제 성립을 하려면은 어떤 변별성 있는 환경 변화가 전 지구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생해가지고 바위나 빙하나 시내나 이런 데 침전물로 남아서 우리가 10만 년 있다가 잘라봤을 때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가 왔다고 우리는 계속 구분을 해왔었다고 해요. 여기 있는 모든 이 부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학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일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역사의 40억 년 중에 인류 문명의 역사는 10,000년이 채 안 되고요. 굉장히 적은 분량, 어떤 그 기간이고 또 이제 그 사이에 대멸종이 벌써 5번이나 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심지어는 이제 여기 보시면 고생대 맨 위에 보면 페름기라고 써있거든요. 그때 페름기 말기에는 거의 제일 큰 멸종이 와가지고 이제 생물 종의 95%가 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생물 개체수의 80%가 다 없어졌대요. 거의 그냥 전멸했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지구가 초토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몇십만 년 지나니까 다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생물종들이 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멸종을 벌써 5번이나 거듭한 지구가 이렇게 생물을 계속 만들어내고 생물이 살아가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의 역할이 사실 굉장히 미비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인류 지질학적으로 어떤 인류세를 규정할 만큼의 그렇게 큰 영향을 지구에 미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인간이 그런 식으로 어떻게 지질대에다가 남긴 그런 흔적이 유의미하다고 하더라도 10만 년 있다가 우리가 다시 검사해봤을 때 그게 없어질 수도 있고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류세라는 말을 그냥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인간 중심적으로 지구의 모든 역사를 그냥 뭉뚱그려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냐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인류가 이제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구 최대의 침입종, 인베이시브 스피시스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생태를 파괴하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인 것 같아요.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 사람이 안 살던 데 우리가 침입해가지고 가서 다 저 환경을 바꾸고 우리가 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를 굉장히 많이 생태를 바꾸고 파괴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외래종, 침입종 얘기하지만 사실 돌아보면 인간만큼 큰 침입종이 자연 입장에서 없는 건데 이제 그게 굉장히 명백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 영향을 지질 시대까지 이제 들먹여가면서 명명하는 거는 일종의 좀 과대망상이 아니냐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특히 이제 과학자들 중심으로는 뭐 인류세라는 말은 그냥 상징적으로 약간 이제 쓰기는 하지만 실제 지질학적인 에포크 세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 홀로세 안에 있는 일종의 작은 스테이지 정도로 보는 게 합당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변의 인류세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을 점점 이렇게 듣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규정된 지질학적 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이제 지구에 대해서 어떤 인류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반추하게 되면서 이제 나오게 됐던 하나의 아이디어 중에 하나, 일시적인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게 저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조금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시간이 아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 사례를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인간 비인간 경계를 다룬 현대예술 사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아까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정의했던 몇 가지 용어들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나오듯이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어떤 자연을 분류하거나 명령하거나 아니면 도구화하거나 하는 어떤 일들 자체를 그렇죠? 이제 종의 경계를 허물고 사람이랑 다른 종들 사이에 호환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그 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물론 이제 인문학 쪽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그걸 예술 작품으로서 실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소개드리는 마야 스프레카라는 슬로베니아 작가인데 이제 이 작가가 K9 토폴로지라는 그 작품 시리즈를 2014년부터 계속 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2017년 아이스 일렉트로니카에서 이 사람이 이제 황금나의 기상을 받았는데 K9이면 히말라야는 제일 높은 몽골이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어떤 그것을 상징하는 걸로 생각이 되고 이제 어떤 지질학적 시대를 우리가 여기서 자꾸 얘기하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닿을 수 없는 어떤 지질학적인 자연 환경이라는 게 이미 팽배해 있다는 걸 조금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제목을 짓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로 했던 일은 부모님이 모피상을 했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털 냄새라던가 모피라던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고 자랐고 또 집에서 개를 엄청 많이 키웠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원래부터 돈독했던 사람인데 이제 처음에 했던 작업은 에케카니스라고 해서 이제 그 개하고 이제 보면은 유전적으로 제일 근접한 그 근현종이 늑대라고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99.9%의 유전자가 늑대하고 개는 일치하는데 어떤 특정한 신경전달 물질 중에 교감에 관여하는 서로 정서적인 교감에 관여하는 어떤 신경전달 물질이 개하고 사람이 공진화를 하고 늑대하고 달라졌대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종이 인간하고 개에 그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이 똑같은 폴리모프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또 오히려 야생에 있는 늑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제 소통을 하니까 우리가 늑대를 길들이기 어려워도 개하고는 정서적으로 소통하면서 길들이기가 쉬워지는 이제 결과가 거의 수천 년에 걸쳐서 이제 일어났다고 게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발견한 그런 그 과학적인 사실은 아니고요. 제가 파워포인트 좀 잘못만 만들어서 밑에가 잘렸는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기르는 반려견하고 자기의 그 해당 신경 전달 물질을 추출해서 그걸 냄새 분자로 이제 환원을 했어요. 향수 만들 때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와서 그 냄새를 맡아보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과 이렇게 교류할 때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이제 거기 존재하고 있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무엇인지를 냄새로 이렇게 체험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설치를 만들었었어요. 이 사람 이제 시리즈 4개 중에서 제가 3개만 소개해드릴 텐데요.
그 다음 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패밀리라고 해서 이제 아다라는 이제 여자 조그만 이제 아기 여자 개를 이제 다시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출산을 한 적도 없어가지고 이제 원래는 젖이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작가가.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입양을 할 때 자기는 아기를 낳지 않았지만 젖먹이를 입양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이제 그 유선에서 그 젖이 분비되도록 하는 그 자극하는 방식인데 그런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자기 유선을 자극해서 젖이 나오게 한 다음에 이 개를 먹여서 키웠어요. 기르면서 자기가 개의 엄마가 이제 되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한 적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조금 더 연장선상으로 이제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했던 작업이 아르테미스라고 해서 이제 자기 난자를 일단 우리 보면 인공수정할 때 사용하는 거랑 같은 방법으로 난자를 추출한 다음에 난자 핵을 빼고 거기다가 자기가 기른 아까 그 아다라는 반려견 여자 반려견의 그 구강 상피세포라고 해서 여기 그냥 침 뱉으면 있는 체세포 있거든요. 그 핵으로 대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세포박 안에 개의 세포 핵이 들어있도록 하는 합성 세포를 만든 다음에 그게 세포 분열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분열을 하면은 배아가 되고 생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종류의 생물로 태어나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사람이랑 개가 합쳐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불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이 과학에서는 저거를 만들 때 줄기세포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포 분열을 블라스토시스트라고 해서 이 단계에 이를 때까지만 딱 분열을 하면은 줄기세포는 추출할 수 있는데 배아가 되기 이전 단계 이렇게까지 만드는 건 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세포가 분열해서 블라스토시스트가 되고 여기서 잠재적으로 줄기세포도 추출할 수 있고 더 키우면 배아도 될 수 있는 이 상태에서 멈춰가지고 크라이오로 얼려가지고 보관을 하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이제 법적인 경계 바로 그 직전까지 이제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멈췄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생물이 도대체 왜냐하면 물리적으로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법이기 때문에 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합성생물 만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물들이 물리적으로 합쳐져서 자르고 붙여서 우리 레고 이렇게 맞추듯이 새로운 생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토양은 이미 다 마련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왜 이제 이렇게 종간에 합쳐지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는지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옛날부터도 그렇고 좋은 간에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가 가진 유전물질을 이제 번식을 통해서 우리 후대한테 전달하는 좀 이제 그 수칙적으로 전달하는 기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수평적으로 좋은 간에도 살다 보면 그 유전물질이 자연적으로 섞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합성생물학을 통해서 또 새로운 그런 합성된 생물을 만들기도 하고 분자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세포가 되고 조직이 돼서 우리 눈앞에 나타났을 때 너무 두렵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거부감, 이제 낯설음 같은 것들을 이제 여기 딱 한 개까지만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이제 작업이 있기 이전에 알트 오리엔트 오브제라고 이 사람은 프랑스 디오예요. 아마 많이들 이 작업은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작업의 제목은 내 안에 말이 깃들기를 이라는 이제 어떤 소망을 표현하는 어떤 제목이 2011년에 했던 퍼포먼스인데 이제 이 아르트 오리엔트 오브제가 이제 두 명, 그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제 둘이 같이 있는 그 콜렉티브인데 그 중에서 부인이 포르시카 출신이 원래부터 제대로 무당 집안이었던 그 집안의 이제 그 자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말을 치고 말하고 교감하고 이제 이런 건 어렸을 때 컸던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데 이제 말이 가진 그 피 안에 원래는 종이 다르면 서로 수혈할 수 없거든요. 이제 그 안에 면역 반응,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수혈을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말피를 저한테 수혈한다 그러면 바로 쇼크를 일으켜서 죽어요. 근데 이제 어떤 혈청에서 사람의 피랑 호환될 수 있는 물질만 추출을 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자기 몸을 적응시켜서 이제 그 말의 피를 자기 몸에 수혈하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세 가지 형식으로 자기 모습을 그 안에서 보여주는데 하나는 이제 수동적으로 어떤 몸 안에서 그 재료를 제공하고 환자가 되는 어떤 수동적인 여성의 모습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그 말피를 수혈을 받은 다음에 말하고 같이 어떻게 교감을 하면서 퍼포먼스를 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또한 그 무당으로서의 자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기 피하고 말피가 섞여있는 어떤 상태를 다시 체열을 해가지고 다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크라이오 방식으로
저렇게 냉동해가지고 저 기계 안에 보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출출돼서 나온 말이랑 사람 피가 섞여서 뭐라고 명명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저 물질이 기계 안에 들어있는 모습, 그렇게 해서 되게 저거는 사이보그적인 어떤 이미지,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어렵기만 한 게 아니라 허가를 받기 어려운 작업이라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몇 년 동안이나 이 작업을 같이 해줄 만한 의사랑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이제 라트비아에 있는 어떤 미술센터랑 병원에 후원을 받아서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사람의 피가 섞인다는 것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게 결과적으로 나오는 이 물질이 도대체 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애매한 것들이 이제 이 작업이 실현되는데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됐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가볍게 보실 수 있는 건데 이제 캐시 하이라고 미국 작가예요. 이 사람이 했던 일은 이제 블러드 월즈라는 그 조금 교육적인 퍼포먼스고 이제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면서 워크숍처럼 하는 그런 작업인데 사람의 그 여러 사람의 피를 추출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부 백혈구만 뽑아내요. 그래서 백혈구가 보통 보면은 면역 반응을 담당하고 몸에서 이제 외부에서 해로운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걸 잡아먹어서 이제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그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람의 백혈구만 전부 모아갖고 그 샬레에다 담아서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백혈구가 더 강한지 토너먼트를 붙여가지고 이긴 사람한테는 이제 그 전부 토너먼트에 참가했던 사람의 피를 전부 조그만 예쁜 유리구슬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상자에다 넣은 예쁜 물건을 그걸 트로피로 증정하는 이제 그런 종류의 퍼포먼스를 해요. 이제 위에 꼭대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그 영국 더블린에 있는 사이언스 갤러리에서 했던 퍼포먼스 장면이고요. 그 밑에 이제 형광색으로 막 보여지는 게 녹색하고 빨간색이 두 사람 이제 그 태깅을 다르게 해가지고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데 두 가지 다른 두 종류의 이제 다른 백혈구가 싸우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저기서는 압도적으로 오렌지색이 이기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면역이 도대체 뭐고 저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 안에 백혈구 안에 우월한 백혈구와 그렇지 않은 백혈구가 있는지 이제 그런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종은 더 우월하고 어떤 그 종들끼리는 그 경쟁에 이제 붙였을 때 이제 이렇게 도태가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주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사람의 몸이 이제 변형이 됐다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피의 가치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 위를 가리는 식으로 토너먼트식으로 그렇게 생물종들의 어떤 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을 그 위기를 세울 수 없다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아마 그 어떤 조금은 생물종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종 분류관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그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허물려고 노력했던 그런 작업들을 조금 보여드렸었고요. 이제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이제 이런 종류의 작업들이 이제 보통 다 미술관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처음에 슬로베니아 작가 작업도 그렇고 두 번째 보여드린 프랑스 작가 작업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제 과학관이든 미술관이든 일상적으로 이런 실험이 일어나는 어떤 병원이라던가 생명과학 연구소라던가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미술관이란 세팅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필요한 장비도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안전 규정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고려해야 되게 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대상을 보여주는 거죠. 스펙터클로 가공해서 내 눈앞에 갖다 놨을 때 그걸 대상화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걸 내가 아닌 다른 생물을 생명을 왜냐면 사람도 초상권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은 목적으로 보호가 되는데 피, 뭐 적혈구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생물로서의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갤러리로 들어와서 볼거리로 구경거리로 가공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 것들을 어떻게 그 물리적으로 이제 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따로 게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아까 앞에서 조금 건너뛰었는데 이 작업이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은 작업이에요. 에두아르도 카치라고 이제 이분은 한국에도 여러 번 오고 잘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는 미디어 아트 작가인데 지금 시카고 의대 교수로 있거든요. 이 사람 작업 중에 이제 제일 유명했던 게 그 토끼를 형광색으로 발광하게 하는 그림무늬 작업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텐데 그런 방식으로 그 어떤 합성 생물을 만들어서 유전자 조작된 생물을 만들어서 그게 자신의 예술 작품이라고 갤러리에 보이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이뤄낸 그런 작품들을 해왔어요. 그 중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003년에서 8년 사이에 이제 했던 프로젝트 내추럴 히스토리 오브 애니멀라는 그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었냐면 자기 혈청에서 제가 또 마찬가지로 피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전 물질 일부를 잘라냈어요. 유전자 시퀀스를 잘라낸 거를 페튜니아 꽃에서 합성해가지고 자기 유전자 시퀀스가 들어있는 하이브리드 합성 생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모습은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페튜니아 꽃 모양이지만은 그 안에 자기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눈으로는 사람처럼 안 생겼지만 얼마만큼까지가 꽃이고 얼마만큼까지 사람인지 이게 식물인지 동물인지 애매해지는 이제 어떤 합성생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의 어떤 그 윤리적인 위상이나 아니면 생물학적인 분류학적인 위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작품이 이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그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작가가 이제 과학적으로 거쳤던 절차를 이제 포스터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보시면은 그 위에 팔에서 피를 뽑는 장면이 나와요. 혈관이 빨갛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페튜니아 꽃 안에 꽃맥이 이렇게 빨갛게 혈관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도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선택한 이 페튜니아도 보면은 꽃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꽃맥이 들어있어가지고 마치 피가 흐르는 혈관이 있는 그런 꽃인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고 사람 유전자가 들어가서 얘가 피가 흘러서 이렇게 빨개졌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전략적으로 물론 이제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품종을 선택하긴 했겠지만 전혀 상관없이 원래 사람이 육종한 품종이 이렇게 생긴 거를 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페튜니아 품종들 그리고 화훼적으로 유종하고 정말 종류가 겹꽃에서 색깔에서 너무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 유독 빨간 핏줄처럼 생긴 꽃맥을 가진 그 식물을 선택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꽃만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이 유전물질이 그렇죠? 유전물질이 한 번 생물에 들어가면은 꽃 4개만 발현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식물 전체에 있는 모든 세포에 다 들어가거든요. 뿌리에 있는 거에서 잎에 있는 거 이런 그 줄기에 있는 그런 세포에도 전부 다 자기 유전물질이 들어가고 꽃에만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만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이제 피가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이 꽃을 보는 방법을 굉장히 크게 왜곡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꽃이 어떤 생물의 생식기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의 생식기를 이렇게 크게 합성상을 사람을 만들어서 크게 확대해가지고 갤러리에 걸진 않잖아요. 근데 왜 꽃은 마음대로 그렇게 하냐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꽃을 자기가 이제 그 윤리적으로 대한다는 어떤 생물종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쵸? 괴물이 아니라 이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생물인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종류의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서 찍어요. 토끼도 자기가 안고 있는 사진 보게 했었거든요. 이것도 꽃을 이렇게 자기 유전자가 들어있으면서 이름도 에드와르도 칸치하고 페튜니아를 합쳐가지고 에듀니아라고 이름도 지어줬어요. 그러면서 서로 교감하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들고 사진을 찍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생물을 만들어낸 이 작가의 업적을 기리기면 조금 그런 업적이 더 크지 이 생물의 어떤 종류의 그런 유전 조작이 들어갔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방식의 레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게 뭐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닐지 몰라도 이제 생물이 갤러리 안으로 들어오고 미술 작품화 되었을 때 이제 얼마만큼 원래 그 생물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생태, 처음 말씀드렸던 그 라이프 폼의 특성이 최대한 훼손되지 않으면서 우리한테 이제 이런 생물이나 어떤 새로운 어떤 생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이제 이런 종류의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당면한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준비한 내용들이 조금 더 있었지만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고요. 혹시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그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적절하면 조금 더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작업이나 네. 아니면 다른 사례에서 두 번째 작업 있잖아요. 그 말과 네. 말의 것을 혈청을 몸에다 수혈하는 게 네. 저 사진이 네. 다리가 네, 다리 의족을 자기가 설치한 거야. 이 사람은 이제 발이 정상적으로 있는 그냥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의족을 말의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신고 말이랑 같이 이렇게 갤러리를 돌아다니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자기가 말하고 공감할 수 있거나 아니면 말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낯설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한 장치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발생하죠. 네, 저도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그 에두아르도 카츠 작업처럼 너무 그렇게 눈에 보이게 그렇게 작동을 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그 생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안에서 어떤 그 소품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것 중에 이제 의료 행위를 하면서 그 안에서 나왔던 기생충 부산물 같은 것들을 사진으로 공개해서 그게 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처럼 이제 얼마만큼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의 어떤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생물 미디어를 이제 보호할 것인지 얼마만큼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비단 예술 안에서만 있다기보다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인식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종류의 작업들 정말 피해갈 수 없거든요. 어쨌거나 생물을 전시를 해야 돼요. 아무리 신경을 쓰더라도.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가 어떤 레벨에서든지 발생을 하는데 이제 최대한 얼마만큼 배려했는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신경을 썼는지. 예를 들면 이렇게 화초 이렇게 전시해놓고 중국은 그냥 갖다 버리고 교체하고 이런 일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뒤에 있었던 어떤 사례가 이게 이제 인터랙티브 플랜트 그로잉이라고 크리스타 소머러 로렌민이라는 이제 미디어 아티스트 듀오가 1990년대에 만든 작업이거든요. 이거는 화분을 5개를 갖다 놓고 만지면은 거기서 이제 전기 신호가 전달이 돼가지고 스크린에서 화초가 가상의 생물이 자라는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다가 선인장을 만지면 전부 다 화면이 리셋되고 이제 이런 작업인데 이걸 하려면은 이 화초를 계속 만져야 되고 관람객들이 어두운 전시실이 계속 설치되어 있다면 그게 화분이 살 수 있는 최적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도 와서 가서 꽃도 꺾고 만지고 흔들고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사실 이게 되게 독특한 스위치이긴 하지만 계속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식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장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재미있는 게임이나 어떤 체험의 메커니즘으로도 생각이 됐었지만은 그게 이제 2012년에 와서 13년이네요. 11년이 지나서 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데가 이제 노벨 제트카임인데 여기에 이제 그 작품 관리사가 여기에 대한 윤리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제기하고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식물들도 다 생명이고 이걸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죽어가는데 이제 어떤 환경을 조성해줘야지 이 작품도 살 수 있고 생물도 살 수 있고 관람객도 이 작품을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작가들보다 이걸 관리했던 보존사가 더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본인 석사 논문을 이런 주제로 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무생물의 작품을 갖다 놓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판매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은 이런 문화재 돌봄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아동이나 이렇게 노약자들 돌봄 사업 이런 걸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2016년부터 법제화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돌봄의 개념 아니면 나아가서 배려의 개념 같은 것들이 작품에도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 점점 혹은 필요성이 이제 생겨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네.
사실 굉장히 한정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종류의 작업을 다루는 사람들이 정말 생물을 상징적으로 그냥 어떤 그 생물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은유로 다루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그다음에 정말 그 손을 대서 조작을 할 수 있어야지만 이런 일을 경험적으로 작품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미술로도 트레이닝을 받지만은 정말 생물학자만큼이나 전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생물학자로도 트레이닝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마 이제 제가 아마 그 스스로를 그 중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영역에 걸쳐 있는 상황에서도 미술가라고 그래도 유독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지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생물을 이제 시각화해서 가공해서 보여줘왔는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문화적인 흐름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게 현재는 미술의 영역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저런 최후의 만찬 같은 작품들도 사실은 템페라로 그려지면은 계란 노른자를 정말 도대체 몇 개를 깨서 갖다가 갈라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생물 유래 물질이나 생명을 지닌 어떤 재료들이 항상 이제 우리 문화 속에서는 예술 작품을 위해서든 아니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생물 표본 얘기 사례에서도 그렇든 시각적으로 우리한테 뭔가 스펙트클을 아니면 시각 자극 그런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제 활용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개선이 되어서 현대 미술 안의 작품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미술적으로 이제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하다 두 번째 주신 질문을 잠깐 잊어버렸는데 어떤 거였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아니 제 작업이 네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아마 뭐 사는 동안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주의를 완전히 벗어나서 어떻게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주어진 어떤 한계 안에서 내가 아마 그래도 최대한 정도는 이제 제가 어떤 자연이나 어떤 자연의 역사, 지구의 역사 전체가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존재들이 인간이라는 걸 좀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왈가왈부 하면서 이제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지만 그 효과가 굉장히 미비하다는 것도 좀 인식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생존이나 욕구를 위해서만 어떤 생물들을 이용하고 이제 해석하고 임의대로 이렇게 조작하는 어떤 일들이 이제 조금은 더 조심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좀 많은 신경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잘 대답을 모르겠어요. 혹시 또 다른 얘기 하시고 싶으신 분들 안 계신가요? 장르와 같은 개념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제 처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도 사실은 생물 유래 물질로 그려져 있고 우리가 종이를 나무로 베어서 이제 가공해가지고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사실은 생물을 우리 너무 일상적으로 미술에서 활용을 옛날부터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생물학적인 어떤 기술이라던가 유전공학이나 뭐 세포학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돼가지고 실험실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낯설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공하는 미술 자체가 새로운 거는 아닌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특정 방식으로 생물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을 획득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좀 많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이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서울주 대학교에 신바이오티카라는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는 박사과정까지 제공하는 이제 생물 중심 예술, 생물 바이올로지컬 아츠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연구센터가 있어가지고 레지던시도 있고 이제 학자도 배출하고 작가도 배출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생물학적인 어떤 방법이나 기술이나 도구나 재료 같은 걸 이용해서 작업하고 싶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제 그런 거 말고도 사실은 이제 알스 일렉트로니카 같은 경우도 거의 2010년 지나고 나서는 아니죠. 2000년대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상을 받은 작품들에 항상 이런 생물 이미지를 사용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조금은 이제 낯설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주로 서구 미술 안에서 그렇게까지 이제 너무나 낯설다 없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바이오 아트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이제 조금씩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은 사실 아까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거 에두아르도 카츠가 만든 말이에요. 97년에 만들어가지고 바이오 아트라는 이름의 책을 써서 이런 종류의 작업하는 사람들을 쭉 모아서 편집된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조금 작가 군단을 거느리고 장르화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바디 퍼포먼스라든지 대지 미술이라든지 옛날에는 예를 들면 한스아키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생물이나 생태 가지고 작업, 조셉 보이스도 그렇고 이제 그런 미디어 아트가 나오기 전부터도 이런 주제나 어떤 내용 같은 걸 가지고 작업했던 사람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걸 그렇게 한정적으로 어떤 그 첨단 기술에 한정지어서 장도할 수 있다는 데 사람들이 이제는 동의하지 않고 또 바이오 아트라는 말도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케미 아트나 피직스 아트 이런 말 없는 것처럼 좀 바이오 아트도 사실은 한국어인데요. 그런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혹시 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더 많이 더 잘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많이 했죠. 네네. 네네. 네. 입니다.